일부에 이어서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디지털 교도소 이야기 네네. 저희가 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웹사이트가 동유럽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사람이 네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동유럽 국가 벙커에 벙커? 설치된 방탄 서버에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이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자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이게 외국의 서버는 외국에 존재하지만 그 글을 남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인주의라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그렇죠. 처벌 못 받는다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활동에서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은 저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은 저는 100% 공감을 하지만 네. 자칫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처벌받는 쪽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 운영자의 말은 100% 믿기는 조금 어렵고 네. 지금 뭐 손정우나 그다음에 뭐 각각 그다음에 뭐 박사방 이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딥웹을 써서 IP 추적이 어렵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과 사이버 기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칫 정말 정의로운 생각을 네. 하신 분이 형사법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올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운영자는 지금 뭐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보호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진 않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굉장히 있다. 예,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거죠. 예. 자, 지금 아까 이제 텔레그램 박사방 얘기를 잠깐 꺼내셨는데 이 박사방을 추적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 장의사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디지털 상에 있는 우리의 모두 정보라든지 숨기고 싶은 거 다 지워주는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데 박형진 이지컴스 대표가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저도 깜짝 소지한 놀랐습니다. 혐의로 지금 예, 검찰에 예. 송치가 됐습니다. 예. 무슨 말 할 건지 알아요. 업무 중에 가지게 된 거다.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성착취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이게 퍼나르고 있으니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지우는 과정 속에서 서버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조금 이럴 때는 진짜 보고 싶은데 요새는 워낙 피의 사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다만 제가 이제 그 언론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그 신청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 네네. 말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이외의 나머지 동영상들도 있다면 그럼 이 동영상이 왜 지금 소지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해명을 해야지만 지금에 있는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그 시선, 차가운 네네. 시선 그것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아니 그리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다면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하긴 하고 했죠. 한 거잖아요. 확인했죠. 예,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디지털 장의사,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좀 이제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 없애고 싶은 이런 동영상들을 없애주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사람들일 수도 그럼요. 있는데 예. 이게 카르텔이 있다면서요, 또? 그 카르텔이 뭐 특정 인물을 여기서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양머라는 분이 네네. 옛날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일으켰고 저도 이 카르텔을 어떻게 없애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거 뭐 대검찰청 용역도 좀 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력도 좀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 그 지금은 이제 웹하드에서 사실 텔레그램으로 옮겨갔지만 웹하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웹하드에 특정 어떤 동영상을 올리고 특정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디지털 장의사를 같은 회사 범위 엄브렐라 속에 같이 있다 보면 네. 그 당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지워달라는 동영상을 사실상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유작이라는 걸로 다시금 올려서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그렇죠. 생각. 이 신뢰라는 자산이 없어지면 정말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데 이 디지털 장의사의 지금 네. 이 행동은 그 피해자의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과격하고 조금 무리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설 구급차가 갔을 때 비껴주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네네.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거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손두리째 빼앗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디지털 동영상을 자기가 가지고 그걸 다시 퍼나르면 그 영상 속에 있는 피해자의 인격을 사실상 살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엄벌에 만약에 정말로 악의적으로 네. 가져가는 거라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이 최대한 형벌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손정욱 송환프로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건 국무부 장관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이들 주목했죠.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 사실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도움이 된다면 이란 조건과 또 인터뷰 중에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강력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선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있는 트럼프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업가답게 철저하게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건의 방문은 상황 관리 차원이다라는 시각이 더 납득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건 부장관의 방한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 다른 정상회담을 통해 과연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싶을지 중요한 답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The occupation of G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그걸 전부 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9,000개 정도. Many civilians and killed are now turning out to be true. 깜짝 놀랐죠. 그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충격으로 다가와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비디오 시사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테이프인가요? 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기록물 광주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4시간은 당시 쓰러진 사람을 옮기는 모습의 사진 단 한 장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순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4시간을 추적하는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의 이조훈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감독님 간단하게 저는 감독님 필모를 받긴 했거든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본인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몇 년간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네. 뭐 민영화 문제를 다루는 블랙딜이라든가 박정희 시대에 청년들을 납치해서 간척 사업을 시켰던 서산 개척단이라는 다큐멘터리 네.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광주 비디오라는 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감독님 궁금하신 분들은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비디오 속에 4시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80년에 5월에 광주에서는 민주화 항쟁이 있었잖아요. 약 일주일 열흘 정도의 항쟁 기간 동안 외신 기자들이 와서 그 항쟁들을 촬영을 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을 못했지만
일본 NHK나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외국에 계신 교민들이 항쟁의 소식을 접하고 국내에 연락을 했는데 국내는 연락이 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하. 그래서 국내에 계신 국민들은 오히려 항쟁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모르죠. 있고. 네. 그래서 교민들이 그런 뉴스들을 모아서 다시 재편집을 한 다음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국내로 반입을 시킨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수입이 된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쟁의 진실을 알리게 됐고 그게 이제 85년 무렵에는 성당이나 대학가를 네네. 중심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고 아. 그것에 분노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게 또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그게 기폭제가 됐던 것이 네네. 광주 비디오였습니다. 그렇군요. 광주 비디오. 근데 이 광주 비디오하고 사라진 4시간이라고 부제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주 비디오에서 4시간이 없다라고 들리거든요. 네. 그 광주 비디오들은 이제 외신들이 와서 네. 촬영을 하긴 했고 그 한국의 기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항쟁 기간 중에 5월 21일 도청 앞에서는 집단 발포가 있었는데 집단 발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알려진 1시부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치워진 5시까지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영상 기록도 없고 사진은 찾아봤는데 사진은 단 한 장의 단한 장. 사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의문스럽다. 그래서 연구자들과 제가 한번 찾아 나서 네. 보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기자라면 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담아야 되는 장면인 건데 그게 없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뭐 위험해서 찍지 못했다. 에이, 거기 가 있는 기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뭐 계엄군 측에서 네. 위험을 미리 알려서 피신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기 간 좀, 기자들이 네. 그것 때문에 피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네.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기자분들은 촬영을 하고 필름을 보냈는데 네. 그것이 보안사에 의해서 검열을 당했을 검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 다른 데 가 있거나 이런 기자분들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데 남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자 근성하고서는.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광주 비디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1987. 네, 옛날도 맞습니다. 아니네요. 벌써 몇 년 전 영화인데 거기에서 강동원 씨가 이 김태리 씨한테 보여주잖아요. 어디 네. 데리고 가갖고. 네네. 그게 광주 비디오. 그게 광주 비디오입니다. 아.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마 87년 무렵의 상황을 1987이라는 영화에서 네네. 만들었던 거고 강동원 씨가 이한열 열사로 분해서 연기를 네네.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대학가에서 많이 보여줬던 영화. 그게 비디오 광주 비디오죠. 대학가에서 그래서 많이 보여줬던 영화 그 네. 광주 비디오가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는군요. 네네. 저기 감독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못 봤어요, 사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네. 대학 왔을 때쯤에 보게 됐는데 음. 저도 그 1987 영화의 김태리 씨처럼 너무 충격적이어서 음.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되돌려 보면서 광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비디오를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거죠. 저는 이제 사진만 좀 봤었는데 사진만 봐도 너무 끔찍해서 사실 비디오까지 볼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네, 아, 광주에서 그러셨군요. 지내면서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될 무렵에 네. 터미널 앞에 가면 가판대에 사진첩이 꽂혀 있었어요. 아, 근데 많이 아시는 그런 잔혹한 네네. 살해된 두부 얼굴이 네, 나온 맞아요. 사진들이 네. 많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걸 보고 지나치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군요. 비디오를 보면서 또 그게 힘들었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감독님도 광주에 계셨던 거예요? 네네. 아, 그럼 경험을 좀 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아, 그게 무슨 상황에서 일어난지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마침 그 도청 앞에서 네. 학원에서 국사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근데 계엄이 발표된 게 18일인데 19일 날에도 수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왜 수업을 하냐고 아버님을 때려서 맞고 들어오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내면 되지 왜 때린대요? 그래서 학생들마저 끄집어 내려다가 아이고. 구타를 하고 했으면서 최근에 또 그 사진들이 기무사에서 이렇게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서 발표가 됐는데 그 학원에서 때린 사진을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난폭자들이 그 계엄군을 괴롭히길래 때리고 있다 이렇게
난폭자가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된 거죠. 어이씨, 억울한데요. 국사 네. 선생님이신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기억에 남는 일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이나. 이제 휴교령이 내렸어서 집에서 이제 있다가 학교를 다시 이제 돌아갔거든요. 학교로 돌아갔는데 선생님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동안 쉬는 동안 뭘 본 게 있냐 그랬는데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혈서를 쓴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네가 본 건 본 게 아니다.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지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화를 만드신 거잖아요.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갖고 네. 지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기억에서 출발을 해보자. 근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비디오를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네 시간이 나는 보게 빠졌을까? 됐을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뒤져보자 하고 하다 보니까 광주 비디오를 만든 사람들도 알게 되고 아하. 또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뒤지다 보니 4시간이 없다더라 하는 것도 알게 돼서 같이 추적하는 다큐를 만든 거죠.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작년 초에 광주시에서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광주 브랜드 영화라고 해서 광주 항쟁 40주년을 기념할 만한 영화들을 제작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공모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집어넣고 1년 만에 완성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광주 분들을 가끔 이제 만나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분야에서 한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혹은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 이거에 관련돼서 뭐 감독님처럼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네. 그분도 이제 전라도에 사셨는데 소년이 온다라는 책 네네. 후기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저 사실은 그 책이 더 좋았어요. 채식주의자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 책이.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살해자를 만나면서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성심성의껏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광주 쪽에서 지내본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광주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더 괴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또 취재를 하면서 그 골목골목들 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길들을 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 보이죠. 비디오를 보고 자료를 다시 보고 그 현장을 그대로 가서 봐야 하고 또 빌딩에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용 자체가 광주 비디오라는 비디오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데 오는 것도 좀 고통이 약간 있었어요. 트라우마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안 보려고 쉬었다가도 보고 쉬었다 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근데 제가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지난번 영화도 그렇고 직접 그 상황을 겪었던 분들이 또 영화에 나오시잖아요. 배우로 이름을 걸고 본인들의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도 그 비디오 보고 또 이제 다니고 사전 조사하고 하시면서 약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어쩌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살해자분들을 접근할 때는 일단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인터뷰 때 이제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시다고 해도 감정이 복받쳐 그렇죠. 오고 네, 네.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셨고 특히나 광주 비디오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났을 때 아무도 이 소재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왕에 시작된 다큐멘터리니까 잘 만들자 하시길래 그러면 직접 한번 그 장소에 가셔서 네네. 그런 직접 하셨던 행위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시는 건 어떠냐 제안을 했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네, 즐기고 하시고 한 출연자분은 저희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파출소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그 당시에 겪었던 상황을 파출소로 피신했던 상황까지 직접 재현하시고 하는 일까지 해서 아주 영화가 좀 흥미롭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모쪼록 이제 그 경험이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들 한번 좀 씻어내는
그런 의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그 심리 치료할 때 그런 것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 하시면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면 네.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사실은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 영화에 출연하시게 됐어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출연을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분들이 더 안타깝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에서 만든 광주 비디오를 보면 부부 성우가 그 비디오에 더빙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성 성우분은 이 한국에서 왈순 아즈메라는 역할로 배우 활동도 하셨던 분이에요. 왈순 아즈메 저 알아요. 만화. 예. 되게 유명한 만화인데.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던 곳에서 드라마에서 출연하신 이유정 씨라고 계신데 그분이 성우 녹음도 하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드라마 촬영을 가셨는데 윤여정 선생님하고 네네. 같이 숙소에 계셨대요. 근데 그 숙소가 불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고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영화에 집어넣기는 너무 이야기가 멀어서 넣지 못했는데 그렇게 좀 사연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만나지 못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입니다. 그렇군요. 만나지 못한 분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씀을 왠지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는 만난 분들보다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 닮지 못한 그렇죠. 그 사연들이 더 마음에 남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막 문자 많이 왔어요. 네, 스카페이스님, 저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네, 어린 시절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을 가려고 광주 터미널에 가면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진들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각인된 이미지는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각인된 왜곡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김태님. 네, 개봉 완전 기대됩니다. 작은 영화들도 관을 많이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고요. 또 허리띠 졸라맨 개미님. 이렇게 와닿죠? 이 닉네임이. 네, 7월 16일 개봉하네요. 꼭 봐야겠어요. 그새 또 찾아보셨어요. 예, 이렇게 좀 홍보가 좀 돼서 그래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김태님이 아까 보내셨던 이제 문자 중에 또 다른 문자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혹한 장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12세 관람가라고 편집을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네.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잔인한 장면들은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존의 다른 5.18을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네네. 공개됐던 장면들 위주로만 편집해서 넣었어요. 그런 영화들도 12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신청을 했던 거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12세의 즈음에 저도 광주 항쟁을 알게 됐었고 광주 항쟁 당시에 거리로 뛰쳐나왔던 시민들 중에는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형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또 사망한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미 존재했던 나이대였기 때문에 12세 관람가가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저도 광주 항쟁을 겪었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정보로 킵해뒀다가 나중에 역사를 알게 되면 그것들을 재정립하면서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겠다 싶어서 12세도 볼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요새 굉장히 잔인한 영화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제가 영화 잘 못 봐요. 너무 현실적으로 잔인하게 나와서 네, 그러면 감독님 말씀 믿고 이제 저도 이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40년 전에 그러면 나왔던 그 광주 제작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또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그 예전 여론조사랑 요새 여론조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 항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이제 굉장히 소수가 됐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광주 항쟁이 국가를 대리하는 군인들이 와서 시민들을 죽이는 그 잔혹한 현장들을 보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항쟁을 했던 역사 현장이었잖아요. 그들이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하더라라고 하면서 시민 스스로를 보호하자라는 정치적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는 의미에서는 시민의 정치성 확보라는 근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오다가 시민들이 스스로 광주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진실을 찾고
그것들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스스로가 거리에 나와서 87년 때도 촛불을 들고 민주화를 요구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의 촛불 집회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 스스로가 깨어나면서 정치적 주체로 나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40년 전에 곡해되고 왜곡됐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면서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좋은 발전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를 한 사람들은 아직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저희들이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좀 기폭제가 돼서 이런 시민의 성숙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차기작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또 다른 작품이 10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사라진 4시간에서 이 영화에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88년에 5.18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이나 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네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제로 위증이라는 제목을 위증. 두고 그들이 어떻게 청문회에서 거짓말들을 해왔고 음. 지금까지도 그 거짓말이 국방부와 연결이 되면서 그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밝히는 것을 네.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에 이조훈 감독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뭔가 숙연해지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광주 생각을 하면은 항상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켜드리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이제 우리 감독님 같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니까 그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영화 사실 대박 나세요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이 초중 고등학교는 주나 네. 그보다 더 아래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도 있지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9일에 또 트윗을 통해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많은 나라에서 학교가 문제없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에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자금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도 대면 수업 확대를 촉구하면서 전면적으로 개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내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전면적인 개교를 압박하느냐 좀 들여다보면 부모들을 일터로 복귀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 정상화가 가능해져서 11월 대선 승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돌보느라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부모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제 상황이 좀 정상화돼서 아이들도 그렇죠. 학교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라고 해서 그런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조치다라면서 당연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학교 재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비난을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으니까 결국 손을 들고 수정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폐쇄된 학교를 열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학생들 간의 2m 거리 두기가 지켜져야 되고 물리적 차단막, 적절한 환풍 시설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지나치다.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면적인 개교를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CDC가 이 권고 수준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같으면은 학제로 봤을 때 방학 기간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개교를 한다면 이제 9월 학기 9월 학기 얘기입니다. 네. 참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결국에는 추진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하버드대학교 그리고 MIT가 그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이제 뭐 비자 취소라든지 뭐 돌려보내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8일에 원격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 당국의 새로운 조치 시행을 일시 중지해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하버드대와 MIT가 냈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기 도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그냥 대면 수업을 하다가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네네. 그 학생들도 또 역시 취소가 되는 거라 지금 파장이 지금 현재 온라인 수강하는 학교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버드대와 MIT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강할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일시 중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버드는 거의 100% 온라인 하겠다고 하겠다 얘기를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가을 학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수강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미국은 뭐 있으면은 법으로 딱 걸고 네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오클라호마 그렇죠. 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죠. 물론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6천 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대선 유세에서 실내 집회를 열었던 오클라호마 털사. 네, 거기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이면 계산을 해보면은 나올 때가 2주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털사 보건부의 브루스 다트 국장이 이번 주에 이틀 동안 거의 500건의 새로운 발병 사례가 발생을 했다. 이 추세를 보면 앞으로 환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내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그 털사 유세가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맞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만 며칠 동안 확진자가 500건 가까이 나왔으니까 2주 전에 큰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날 유세에 뭐 털사에 사는 사람만 온 건 아니니까요.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 주장을 부인하면서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팀 모토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도 지금 그날 뭐 체온 점검, 마스크 지급 같은 게 다 이루어졌고 손 세정대도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서 사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일어나서 네네.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 트럼프 캠프 스텝도 한 9명인가 네, 확진 판정을 걸렸죠. 받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여자친구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분명히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6천 명이 넘게 참석을 했었기 했습니다. 때문에 이 네. 사람들이 또 고향에 가서 네. 계속 확진 퍼뜨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층은 좀 많이 비어 있었는데 1층은 그래도 사람들이 맞아요. 좀 가깝게 앉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산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8명이 어제까지 6명이었는데요. 네. 막판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1년 앞당겨서 바로 조기 은퇴를 해서 지금 그렇죠. 갑자기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화를 내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막판에 등록 마감일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입니다. 영국의 리엄 폭스 전 국제통상부 장관입니다. 아, 이건 반칙인데.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네. 이웰라 전 재무장관 2파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총장이 관례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번갈아 맡아왔는데 네. 지금 현재 총장은 브라질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진국으로 갈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폭스 전 장관이 브렉시트 찬성파, 강경파였거든요. 그래서 EU 쪽 그 국가들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니 브렉시트 찬성파인데 네. 세계 무역기구에 맞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지금 단점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네. 이제 아프리카 쪽은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깝잖아요. 중국과 아프리카가. 그래서 유명희 본부장에게 이 점도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전체 회원국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표가 갈리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서 유명희 본부장의 경우는 사실 국제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적이 없으니까 인지도가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일본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선거가 최다 득표 방식이 아닙니다.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뭐 단점이 있고 아프리카 후보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이게 제3의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유명희 본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아하. 기록을 또 세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후보도 여성 후보긴 한데 네네. 뭐 유명희 본부장도 지금 여성 후보니까 상징성을 또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깜짝 퀴즈 오늘도 내드렸는데요. 중간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급박하게 돌아가서 한 번 더 못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답 발표는 우리 네. 또 전주현 캐스터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강제징용 당한 곳이기도 한 이곳의 이름 바로 군함도였습니다. 2015년에 일본 정부가 사실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잖아요. 그때 조건이 군함도 등에 강제로 끌려왔던 한반도 출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역사 전시관도 열었는데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그렇죠. 없는 그런 전시관이 열려서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도 아사히 신문이 네.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서. 근데 워낙 진보적인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었죠. 신문이 일본 신문 그리고 중에서는 뭐 그래도 일본군 진보적이죠. 위안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알린 신문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도 뭐 그 수출 규제도 철회해라 이렇게 일본 정부 요구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아사히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8043님, 8777님, 6573님, 3383님, 그리고 7554님 5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또 당첨자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핫한 이슈를 두 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브닝 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목요일에 파이터. 저 이걸 파이터라고 해야 되나? 파이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민했는데요. 네, 이슈 저격할 두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맞은편 파이터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일단은 이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지금 선발권을 가질까요? 먼저 하세요? 교수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교수님 먼저. 네. 네.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네. 수사 지휘권 발동이죠. 이걸 가지고 일주일이나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100% 수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수용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만시지탄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결론이 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법무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재소자를 상대로 채널A 기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해서 이 재소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밝혀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엄청 중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될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분도 딸리고
법적 권한도 딸리는데 왜 버텼을까? 그러다 결국 이제 백기 투항을 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명분도 딸리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지금 버티다가 백기 투영을 지금에서 했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보면 항복 선언이죠. 네. 기본적으로 뭐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뭐 이런 쟁송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지휘를 하셨으니 그 지휘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국가기관에 있는 수장들이 서로 저렇게 싸우는 모습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지치죠. 아, 그럼요. 네. 국민들에게 좋지 않아요. 그와 관련돼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상당히 그 실검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네.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자 지금 그 입장문 법무부라기보다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먼저 입수를 해서 뭐 올린 게 아니냐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무슨 관여한 게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은 이게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죠. 네네. 근데 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법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전에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출이 돼서 그것이 다른 공적인 인물에게서 먼저 나갔다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최광욱 의원이죠. 최광욱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떠한 사적 네트워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꼭 나중에라도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광욱 의원도 상당히 해명이 좀 그렇게 썩 납득이 갈 만한 해명이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했죠? 최민희 의원의 페북을 보고 내가 옮겨서 적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도 그 페북을 지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해명이거든요. 근데 또 법무부에 있는 추미애 장관의 비서실에서는 우리가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데요. 뭐 조사는 해도 상관없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성격인데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나친 비약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격 규정하면서도 그러고 논리 전개를 뭐 청와대까지 갔다라고 해가지고 뭐 비약을 거듭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이게 제2의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순실은 은밀히 하다가 들켰거든요. 그럼 이걸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비리를 만천하에 이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통합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걸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통합당이 신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이걸 제가 볼 때는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규명할 것이다. 네. 그렇게 근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의심이 살 부분들은 있어요. 3월 22일 날 황희석 씨의 그 페북에 보면은 자 윤석열 개검들 부숴봅시다라는 것과 일주일 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된 혹시 황희석과 그 최강욱이 이 사건과 무슨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니까 의심의 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번 한 건만이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밝혀진 게 이거지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많은 일들이 최강욱 의원과 상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까지 우리가 논리를 비약시켜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 건 자체도 의심을 가지고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한 건을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한 건만 있을까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제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정쟁만 일삼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땐 제발 좀 소모적인 정치, 정쟁을 일삼는 그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네. 관련해서 지금 밝혔잖아요.
법무부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네네. 그리고 또 두 가지 버전 중에 또 하나는 주변에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심스러우면 고발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제가 볼 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론 나올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정쟁으로 네네. 몰아가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고. 교수님 첫날인데 이렇게 평론가가 의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혼내시면 어떡해요. 좀 살살 해주시고요. 아니, 의심에 의심을 계속 가니까 그건 우리는 좀 자제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관 비서실하고 네. 법무부의 공식적인 그 공보실하고 지금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서로 말 맞춰서 좀 해명을 어떻게 했으면 다른가요? 좋겠다. 지금 장관 비서실에서는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했고 법무부 공보실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은 기관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말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조사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동의합니다. 네. 합의가 또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또 네, 조사하고 그때까지 한번 보자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 놓고서는 아직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된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부의장직을 거부하기로 했고 뭐 심상정 대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국회 일정은 뭐 이렇게 되면 좀 미뤄지게 되는 건지 어떻게 민주당 측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고 또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뭐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도 답답하겠죠. 그리고 통합당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가장 답답한 사람은 국민들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5월 30일 날 21대 국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원구성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원구성이 결국 안 되는 것은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인데 지금 통합당에서 18개 상임위 다 포기하겠다. 에다가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포기하겠다고 네.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비협조적인 입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드는 좀 궁금증이 네.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 삶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건지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 네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수가 끝끝내 고집을 하면 그러면 그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건지 이런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빨리 와라. 이렇게 달라진 모습 거잖아요. 보여주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김종인 네네. 비대위원장이 진취적인 정당. 네. 그러니까 좀 진취적인 정당 모습 보여줬으면 네, 진취적인 좋겠어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시는데 통합당은 네.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선례를 남긴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고집을 부렸고요. 그래서 개원 협상 2달, 3달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수가 고집하면은 지금 의회 이런 운영과 작동이 멈춰야 되느냐. 그것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항상 그렇게 발목 잡고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부의장직을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네. 됐다가 본인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들을 지금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통합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 의총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태흠, 박대출 네네. 이러한 상임위원장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주호영 원내대표 물러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임위원장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정진석 의원이 본인이 부의장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좀 약간 풀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조금 없어갖고 다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논란됐던 인물들 중 한 명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지금 이제 실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모친상 기휴를 나왔는데 지금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화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걸 두고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하트경 의원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가서 애도하고 정말 슬퍼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조문했다고 그래서 그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하거나 잘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희호 여사께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가서 조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희호 여사에게 당신은 왜 김정일 체제를 왜 옹호해? 북한의 체제를 옹호해? 이런 식으로 공격 안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애도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네, 것 같아요. 맥락은 비슷하죠 뭐. 네. 그런데 정의당 진보 쪽에서 주장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하고 꼭 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사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게 공사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또 정치적으로 공적으로 해석이 될 텐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피해자를 상당히 배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리고 더구나 당사자도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의 그렇죠. 모친 상이니까 상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전과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죽을 때까지 낙인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반성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각박하다라는 말을 얘기를 듣는데 좀 너무 각박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이나 여성계 그다음에 이제 기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노를 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든지 이런 면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몸가짐이나 행동을 좀 삼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먼저 발표가 있다든지 배려를 하는 부분 그 뭐랄까요 그분 책이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유지 책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너무 배려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화가 나서 더 이제 책을 샀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모친을 잃은 분한테 보내는 그냥 뭐 사적인 심심한 위로였다라고 그냥 여기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두 분이 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의된 의견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로운 코너였어요. 목요일의 파이터인데 살짝 파이터의 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훈훈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싸울까요? 다음 주부터? 근력을 또 키워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슈를 뽑아서 또 두 분의 상반된 시각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코너 목요일의 파이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박 시장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려졌고요. 또 휴대전화의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 시장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라디오 속보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